소녀는 분명 남들의 눈에는 단정한 귀공녀였지만 자신을 가르칠 선생과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대뜸 자신의 발을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녀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죠. 사실 데릭은 이곳에 오기 전 이미 딜라라의 아버지로부터 그녀를 마음대로 다뤄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데릭이 이토록 큰 권한을 얻게 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가 하찮은 불황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데릭은 이 세계에서 온 빙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마주한 현실은 그저 보잘것없는 거지의 신세였죠. 심지어 그에게 마법을 가르쳐준 스승조차 허풍 떨기 좋아하는 늙은 불황자에 불과했습니다. 노인은 정체를 숨긴 은거 고수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일성 마법사일 뿐이었죠. 늙은 불황자에게는 자신을 치켜세워줄 관객이 필요했고 데릭은 어떻게든 마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데릭은 불과 1년 만에 노인이 평생에 걸쳐 도달한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데릭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능으로는 기껏해야 이성 마법사가 한계다. 마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통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알고 보니 이 세계에서 마법은 귀족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많은 귀족 자제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삼성 마법사의 경지에 오르곤 했죠.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데릭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걱정해서 경고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날 데릭은 차디찬 시신이 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데릭은 처음에 노인이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이렇게 변을 당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죠. 노인은 경비병들에게 맞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이성 마법사를 훔치려다 들켰기 때문이죠.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끝내 이성 마법사가 될 수 없었던 늙은 불황자가 왜 목숨까지 걸고 그런 짓을 했는지는 말이죠. 늙은 스승이 죽고 4년이 흐른 뒤 데릭은 자신의 두 번째 스승을 만났습니다. 카디아는 이미 몰락한 프라이마트 가문이 가주이자 용병으로 활동 중인 삼성 마법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나이에 용병단에 들어와 일성 마법을 조금 쓸 줄 아는 데릭을 가상히 여겨 가르침을 주었죠. 카디아는 데릭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법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까지도요. 하지만 카디아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것은 뜻밖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데릭이 숨겨진 천재성을 드러냈던 그날, 카디아는 망설임 없이 그를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에 매우 민감하단다. 그 중에서도 마법은 가장 큰 특권이지. 강력한 힘은 축복으로 여겨지지만 그건 오직 귀족들 사이의 이야기일 뿐이야. 평민 중에도 가끔 삼성에 도달하는 이들이 나오지만 그건 평생을 마법 연구에 바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방금 네가 쓴 건 환청이라는 이성혼란 계열 마법이었어. 그날 이후 카디아는 데릭을 데리고 다니며 온갖 마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귀족이었을 적 사교계에서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기도 했죠. 이런 생활이 1년 정도 지속되었을 때 카디아는 떠나갔습니다. 엘베스트 백작 가문에서 그녀를 가정교사로 초빙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작은 수도의 대공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변방의 세력가였습니다. 그러니 카디아에게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던 셈이죠. 그런 귀족 가문이 마법 스승이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하늘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성 마법서 2권을 남긴 채 카디아는 데릭의 삶에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독학으로 2종류의 이성 마법을 더 익혔을 때 데릭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데릭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위례를 받게 됩니다. 돈을 물쓰듯 쓰기로 유명한 뒤프레인 공작이 영지 외곽의 마수들을 토벌해달라는 위례를 내걸었군요. 하지만 예리한 데릭은 단번에 위화감을 감지했습니다. 뒤프레인 같은 명문가에서 고작 마수 처리를 위해 용병에게 위례를 맡길 리 없으니까요. 게다가 노인과 카디아가 경고했던 말들이 떠오르자 데릭은 곧장 이 위례를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프레인 가문이 제시한 보수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착수금만 해도 무려 금화 한 잎이었죠. 심지어 토벌 대상조차도 지극히 평범한 고블린 떼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데릭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번 위례는 그저 구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뒤프레인 공작가의 막내딸을 가르칠 마법 스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타났던 세 사람 또한 결코 평범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데롱, 뒤프레인 저택의 총집사였고 여인은 저택의 메이드장인 카탈리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이셀린 에레노르 뒤프레인. 뒤프레인 가문이 장녀였습니다. 데릭은 비록 보수가 두둑한 위례를 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 같은 고위 귀족이 일개 용병을 스승으로 모실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레그가 뒤프레인 공작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 발레리안 오라버니도 계셨군요. 이것 좀 보세요. 레그,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매 순간 품위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더냐? 지금 품위를 따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딜라라라고요. 그 애가 이젠 저택의 하인들에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라. 레그, 아버님과 대화 중인 게 보이지 않느냐? 지난달에만 하인 10명 넘게 못 견디겠다며 그만뒀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가구들을 다 때려 부수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 망나니 같은 애를 방치하실 겁니까? 아버님, 레그, 자기 동생을 그토록 험담하는 레그의 모습에 발레리안도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너는 이만 나가보거라. 난 아버님과 드릴 말씀이 더 남았다. 아버님, 딜라라가 사고뭉치라는 건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이셀린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이제 딜라라를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레그, 그런 일은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집사에게 수도원을 알아보라고 시켜두었다. 시설도 훌륭하고 귀족 자제들도 제법 있는 곳이지. 가문이 짐이 되게 하느니 신이 뜻에 따르게 하는 편이 나아. 그런 녀석을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가문이 화근이 되게 뻔합니다. 레그의 말이 끝나는 찰나 뒤프레인 공작은 그의 머리를 잡아 책상에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분명히 한 번 말했다. 그런 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과감해야 하는 법이지. 아버님, 다른 한편 이셀린은 이미 데릭을 데리고 공작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동생인 딜라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뒤프레인 가문이 가게도에서 이름만 본 적이 있습니다. 딜라라 아가씨. 그렇군요. 외부인들 눈에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모양이네요. 바로 그때 두 사람은 공작의 방에서 나오는 발레리안과 레그를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이셀린, 엘베스트에서의 생활은 좀 어떠니? 오라버니의 걱정 덕분에 그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너도 보다시피 레그가 상처를 좀 입어서 말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누기로 하지. 두 사람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작 저택 안에서 분명히 다툼이 일어난 모양이군. 얼굴을 가리고 울며 나오는 하녀를 본 뒤 데릭의 머릿속에는 대략적인 상황이 그려졌다. 곧이어 두 사람은 뒤프레인 공작의 서재로 들어갔다. 이셀린은 평소처럼 아버지와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분은 제가 엘베스트에서 모셔온 마법 선생님이에요. 딜라라를 가르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공작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버님, 많이 바쁘신 것 같네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셀린이 나가려던 찰나 공작은 데릭만 따로 이곳에 남게 했다. 자네, 보기보다 아주 젊군. 올해 16은 되었나? 그렇습니다. 과거 카디아에게 배운 예법 덕분인지 데릭은 전혀 당황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마법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일성 마법을 조금 다룰 줄 압니다. 거짓말은 그만두게.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니니까. 데릭은 그제야 깨달았다. 5성 마법사인 뒤프레인 공작 앞에서 어설픈 겸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범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상관없네. 자네가 왜 그랬는지는 이해하네만 내 눈에는 나이나 옷차림이나 자네가 마법 선생에 어울리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데릭도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전 용병입니다. 이셀린이 직접 고른 선생이니 내가 더 왈가왈부할 건 없겠지. 딜라라가 머무는 별채에 출입하는 걸 허락하겠네. 하녀를 붙여 길을 안내하도록 하지. 이제 나가봐도 좋네. 실례지만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공작의 허락이 떨어지자 데릭이 입을 뗐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용병입니다. 위례를 받으면 반드시 완수해야 하죠. 이셀린 씨가 제게 맡긴 위례는 딜라라 아가씨의 마법 공부를 돕고 사교계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네가 하려는 질문이 설마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그래서 이 위례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각하께서 제게 확실한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프레인 공작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드디어 변화가 생겼다. 한편 딜라라는 또다시 하녀에게 접시를 내던지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딜라라 아가씨, 너 같은 게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 비천한 면상에 그대로 확 던져버릴 테니까. 그 시각 용병 길드장 역시 위아해하고 있었다. 왜 평민을 귀족의 마법 선생으로 보냈는지 말이다. 대륙에서 이름난 마법 선생들은 이미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 다들 포기하더군요. 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에요. 데릭 씨는 비록 용병 출신이지만 귀족의 언행과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의 스승님이 몰락 귀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 그분에게 배운 거겠죠. 아, 그런 거였나? 데릭 씨는 용병인데도 품격이 느껴지고 사람도 아주 선해요.
그래서 전 데릭 씨라면 딜라라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셀린 양, 아직 사람 보는 눈이 한참 부족하시군요. 데릭 그놈은 빈민가에서 굴러먹으며 자란 마법사라고요. 머리가 굵어지기도 전부터 용병이를 시작한 놈입니다. 빈민가 출신인 그런 녀석이 어떻게 품격이나 선함 같은 걸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다른 쪽에서는 데릭이 하녀의 안내를 받으며 딜라라가 있는 별채에 도착했다.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데릭은 직접 딜라라의 방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데릭이라고 합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딜라라는 데릭의 인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할 뿐이었다. 데릭이 다가가는 순간 딜라라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그러고는 바닥에 있던 커다란 물통을 들어 데릭의 얼굴에 통째로 끼얹어 버렸다. 어머, 이를 어쩌면 좋아. 난 또 웬 생쥐 한 마리가 기어들어온 줄 알았네. 집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용병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생쥐를 쏙 빼닮았네. 이건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내 고향 생각이라도 좀 나지 않니? 하수구 냄새가 아주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데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널 위해 공들여 준비한 선물이 바닥에 다 쏟아졌잖아.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데릭은 그저 앞에 딜라라를 묵묵히 쏘아볼 뿐이었다. 그런 그의 시선에 오히려 딜라라가 움찔하며 기분 나빠했다. 망설임 없이 딜라라는 발로 데릭을 차서 바닥에 쓰러뜨렸다. 어딜 감히 그렇게 빤히 쳐다봐. 데릭을 발로 찬 탓에 딜라라는 아예 그 발이 신발까지 벗어던졌다. 분수를 좀 알라고. 이 더러운 생쥐 같은 놈이 내 주제에 감히 날 가르치겠다고. 그 천박한 평민들이 기본적인 상식도 안 가르쳐주던 그 시각. 뒤프레인 공작은 조금 전이 대화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용병 출신인 데릭이라는 자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딜라라 아가씨의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딜라라 아가씨를 끔찍이 아끼시는 공작 각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가르치는 동안 각하께서는 제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장면은 다시 데릭 쪽으로 돌아온다. 그는 딜라라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의심의 여지 없이 딜라라는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앞에 선 데릭을 바라보았다. 뺨의 감도는 화끈거리는 열기가 말해주고 있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자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데릭이 입을 열었다. 일어서십시오. 사실 3년 전 데릭은 카디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선생님, 만약 아나무인의 은혜도 모르는 학생을 만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다. 난 어떻게든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하겠지.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만약 그래도 소용없다면요. 교육의 본질은 학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거란다. 이해와 포용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땐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머릿속에 공포를 심어주는 거야.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딜라라는 여전히 용병 따위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타인을 대할 때는 배려와 존중을 갖추십시오. 2번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세요. 하지만 딜라라가 일어서자마자 한 일은 데릭의 뺨을 똑같이 내리치는 것이었다. 네가 뭔데 감히 일개 용병 나부랭이가 무슨 권리로. 하지만 딜라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데릭의 손바닥이 먼저 그녀에게 가닿았다.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대할 때는 배려와 존중을 갖추라고요. 데릭의 대담한 태도에 딜라라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다. 집사,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천한 놈이 감히 이 몸을 때렸단 말이야. 딜라라의 외침에 대롱이 즉시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딜라라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어떻게 아가씨께 손을 댈 수가 있나? 만약 공작 각하께서 아시게 된다면. 그러나 대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데릭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뒤프레인 공작 각하께서 이미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딜라라 아가씨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제가 전권 책임집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모두 각하께서 묵인하신 일이라는 뜻이죠. 공작의 서명이 선명한 서류를 본 대롱은 순간 말문이 막혀 곤란해졌다. 딜라라 역시 그제야 깨달았다. 눈앞에 이 선생이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데릭이 딜라라에게 손을 댔다는 소식이 발레리안의 귀에 들어갔다. 오라버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내 놈이 그 용병이냐? 발레리안은 거칠게 말하며 데릭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친 발레리안을 보고도 데릭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놈이 감히 딜라라에게 손을 대다니. 오빠, 제발 좀 진정해. 바로 그때 데릭이 입을 열었다. 전 이미 뒤프레인 공작 각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셀린 언니가 데려온 손님이야. 오빠가 이러면 이셀린 언니 입장이 뭐가 되겠어. 게다가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신 일이라고. 이봐, 당장 날 따라와라. 그리고 레그 너도 더 이상 내 방해하지 말고 가서 내 할 일이나 해. 그 일은 나도 들었어. 딜라라 그 녀석은 매를 좀 벌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걱정 마세요. 오빠가 당신을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녀석은 진작에 가망 없었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다. 잠시 후 발레리아는 데릭을 데리고 딜라라의 방으로 향했다. 여기가 딜라라가 본가에 있을 때 지내던 방이다.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지. 데릭은 그곳에서 발견했다. 여느 소녀들처럼 좋아하는 인형들 외에도 수많은 그림이 있다는 것을. 딜라라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지. 얼굴을 붉히며 내 손을 끌고 자기 그림을 보여줄 때면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림들은 전부 미완성이다. 대부분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만 그리고는 그만두어 버렸지. 정말 미안하군.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다시 한번 사과하겠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고 조금 궁금하군요. 어째서 저를 이 방으로 데려오신 겁니까?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었네. 딜라라는 원래 남을 함부로 짓밟는 아이가 아니었단 걸.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혈통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하더군. 결국 본가에서 쫓겨나 별채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무엇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말이야. 최소한 딜라라가 수도원으로 보내지는 일은 없어야 하네. 그 아이가 일성마법 하나라도 깨우치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볼 생각이라네. 그러니 제발 부탁하네. 제발 딜라라를 구해주게. 자존심을 굽히고 간청하는 발레리안을 보며 데릭은 그저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직 마법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같군요. 이 책들 속엔 그녀가 남긴 필기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전부 귀율파의 이론서들이겠죠. 맞네. 우리 귀족들은 모두 귀율파를 배우니까. 방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보며 데릭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최대한 노력해보죠. 데릭은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발레리안에게 건넸다. 그날 밤 딜라라가 자신의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머리 위로 물 한 양동이를 들이부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데릭이었다. 아직도 잠이 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자식. 미친 거 아니야. 당장 나랑 같이 가. 미쳤어. 이 밤중에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데. 하지만 길을 가는 내내 딜라라가 아무리 소리쳐도 감히 데릭을 막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데릭은 그렇게 딜라라를 붙잡고 그녀를 저택 밖으로 끌고 나왔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데릭은 딜라라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런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꿈 깨시지. 네가 뭔데 감히 이 아가씨를 가르치려 들어. 어차피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 재미있는 진실 하나 알려줄까? 사실 난 처음부터 너한테 마법을 가르칠 생각이 없었어. 난 그저 너희처럼 잘난 귀족들을 괴롭히는 걸 즐길 뿐이야. 데릭의 표정을 보고 딜라라는 겁에 질렸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밑바닥 천민이 왜 귀족을 좋아해야 하지? 선생님이라는 건 그냥 듣기 좋은 명분에 불과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애초에 마법 선생 따위가 될 생각은 없었어. 내게 필요했던 건 너처럼 거만한 귀족을 학대할 수 있는 적당한 신분이었을 뿐이야. 알아. 그 잘난 귀족들이 지르는 비명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네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것 같아. 어차피 넌 곧 수도원으로 쫓겨날 몸이잖아.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설령 진짜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평민의 목숨으로 귀족의 목숨을 바꾸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는 아니지. 그리고 만약 내가 여기서 바로 도망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도 디프레인 가문이 골칫거리를 하나 해결해준 셈이니까. 그 순간 딜라라는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데릭에게 잡힌다면 정말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만약 딜라라가 여기서 저택으로 도망친다 해도 데릭에게 다시 끌려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딜라라는 결심했다. 자신에게 익숙한 이 숲에서 그를 따돌리기로. 만약 딜라라가 숲에서 공작저까지 도망칠 수만 있다면 그때 죽게 될 사람은 분명 데릭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딜라라는 등 뒤에서 빗덩어리가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제야 발견했다. 데릭이 놀랍게도 이성 마법 화염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것은 즉 눈앞에 16살짜리 용병이 최소한 이성 마법사라는 의미였다. 화염구가 딜라라의 눈앞에서 폭발했을 때 그녀는 겁에 질려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딜라라는 정말로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와 있음을 느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미안하게 됐군. 방금 그만 빗나가 버렸네. 다시 일어선 후 딜라라는 서둘러 숲속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데릭의 움직임을 살피느라 딜라라는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가 다시 기어 일어났을 때 데릭의 마법 공격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게다가 이 공격들은 마치 딜라라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움직임이 제법 민첩하군. 아침부터 밤까지 저택에만 갇혀있던 사람 같지가 않아. 데릭이 말하는 틈을 타 딜라라는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 도망쳤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계속 도망만 다니는 것도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붙잡히고 말 거야. 딜라라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데릭의 신경은 온통 그 마법에 쏠려있는 듯 보였다. 데릭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딜라라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눈앞의 숲은 데릭이 그림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는 딜라라가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놀았으리라 짐작했다. 그리고 딜라라의 그림 속에 그려진 것들은 사실 그녀가 몸소 느꼈던 마력 그 자체였다. 방금 마법으로 주변의 마력을 감지한 후 데릭은 당시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딜라라가 커다란 돌덩이를 품에 안고 숲을 속에서 튀어나왔다. 안타깝게도 데릭은 가볍게 검을 한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 배짱 하나는 칭찬해줄 만하군. 추적을 따돌리기 어렵다는 걸 알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다니.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몰아붙여진 탓에 딜라라에게는 이제 도망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보아하니 더 이상 도망가는 건 무리인 것 같군.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라도 있나? 데릭은 말을 내뱉으며 한 걸음씩 딜라라에게 압박하듯 다가갔다. 설마 내가 내 놈에게 목숨이라도 구걸할 줄 알았나? 차라리 당장 죽여라. 난 저 천한 것들처럼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아. 어째서 그렇게 혈통에 집착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딜라라의 몸이 크게 움찔거렸다. 그거 말고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는데? 이 고귀한 혈통 말고 내가 가진 게 단 하나라도 있느냐고. 마법. 다들 마법.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마법 타령만 해. 내가 노력조차 안 해본 것 같아.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쳐봐도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했는데. 마법도 그림도 난 그 누구보다도 못났어. 혈통 빼면 시체인 내가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대체 뭐가 남는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잘 알겠군. 그럼 이제 편히 가시지. 데릭은 말을 마친 뒤 손에 든 검을 치켜들었다. 이번에 딜라라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데릭의 눈을 똑바로 쏘아볼 뿐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데릭의 검이 난데없이 나타난 얼음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딜라라는 자신의 눈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얼음벽을 만들어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평생 마법을 깨우치지 못했던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딜라라는 꿈만 같았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마법을 썼다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가씨, 저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완성된 마법이라기엔 부족하고 그저 마력을 폭발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오랫동안 딜라라의 마음을 짓누르던 감정들이 마침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방금 확인해본 결과 아가씨는 야성파에 속하시는군요. 야성파라니 그게 뭔데? 귀족들은 대부분 규율파를 배운다고 들었는데 본질적으로 모든 학파는 같습니다. 단지 깨우치고 학습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죠. 딜라라 아가씨는 야성파 체질입니다. 그래서 규율파의 이론으로 마법을 배우려니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야성파라는 사실을 말이야. 아가씨가 그리신 그림을 보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가뭉한 마력을 캔버스 위에 그대로 표현하셨더군요. 야성파의 자질을 가진 마법사들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마력을 체득하곤 하죠. 됐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꽤 나쁘지 않은 출발이군요. 마력을 각성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내일부터는 아가씨께 마력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가르쳐드리죠. 바로 그때 딜라라가 데릭을 불러 세웠다. 저기, 그러니까 어쨌든 고마워. 그 황혼 그림 선생님의 역작인가요? 어떤 그림 말입니까? 완성도가 아주 높던데요. 그건 확실히 제 역작이 맞습니다. 그게 완성품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은 아가씨가 처음이군요. 다음날 이른 아침, 딜라라는 마력을 끌어내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시도해봐도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녀가 데릭을 찾아가던 중 지나가던 하녀 한 명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하녀가 들고 있던 물이 그녀의 드레스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 순간 하녀는 겁에 질려 사색이 되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딜라라 아가씨.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딜라라의 행실대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모진 고초를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녀를 놀라게 한 것은 딜라라가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심 좀 해. 하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딜라라가 그저 가벼운 한마디만 남기고 가버리다니. 너 괜찮아. 맞지는 않았고 난 괜찮아. 어젯밤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한편 밤새 바쁘게 움직였던 데릭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딜라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아가씨, 예의를 좀 갖추시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깨어난 마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가르쳐줘. 방금 혼자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대롱은 멍해졌다. 데릭이 온 지 단 하루 만에 딜라라가 마력을 각성시켰다니 믿을 수 없었다. 오늘 가르쳐준다고 했잖아. 빨리 알려달라고. 오후에 다시 오십시오. 데릭은 말을 마치고 문을 닫아버렸다. 대롱이 딜라라를 위해 기뻐하고 있을 때 딜라라의 표정은 이미 심상치 않게 변해 있었다. 네가 대체 뭔데? 감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당장 문 열어. 지금 당장 말하란 말이야. 하지만 데릭은 딜라라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다시 잠을 청했다.
가문이 골칫덩이로 유명했던 그녀였지만 이 남자는 단 하루 만에 그녀를 말 잘 듣는 귀한 댁 영예로 바꿔놓았다. 소식 들었어. 딜라라 아가씨가 오늘은 접시를 하나도 안 깨셨대. 오늘 아침에 내가 실수로 드레스에 물을 쏟았는데도 안 맞았다니까. 게다가 딜라라 아가씨가 마력 각성에도 성공하셨다는 소문이야. 그게 정말이야. 그 선생님 온지 하루밖에 안 됐잖아. 그 말을 들은 레그는 아연실색했다. 방금들 뭐라고 했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 발레리아는 이 사실을 공작 카카와 레그에게 알렸다. 딜라라가 마력을 각성했다고. 예. 아버님, 집사와 하인들에게 이미 수차례 확인을 마쳤습니다. 뒤프레인 공작은 드물게 손에 든 펜을 멈추었다. 그거 참 잘된 일이구나. 고작 마력 좀 각성했을 뿐입니다. 아버님,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레그, 동생이 마력을 각성했으면 칭찬은 못해줄 망정.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설마 그동안 딜라라가 저질러온 일들을 다 잊으신 건 아니겠죠. 이 정도 성과 때문에 그녀를 수도원으로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시다니요.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자녀가 딜라라를 두고 언쟁을 벌이는 동안 공작 카카께서는 그저 묵묵히 펜을 들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하셨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가 되었고 대릭이 딜라라의 방을 찾았을 때 그녀는 침대 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지금 아가씨께선 투정을 부리시는 겁니까? 투정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화가 난 거라고. 투정을 부리셔도 소용없습니다. 화난 거라고 말했잖아. 화가 나셨든 투정을 부리시든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결국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법이죠. 그 순간 딜라라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투정 부리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난 정말 화가 났단 말이야. 하지만 고개를 돌린 딜라라는 대릭의 그 붉은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획 돌려버렸다. 그래, 그냥 내가 투정 부리는 걸로 쳐. 마력이 각성했다고 해서 무작정 무리하다가는 금세 나가떨어지고 말 겁니다. 이건 다 제 경험담입니다. 공부도 숨을 골라가며 해야 하는 법이죠. 이제 충분히 쉬신 것 같으니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시겠죠. 정말이지 융통성 없는 마법 선생님이라니까. 설마 제가 좀 더 화끈한 방식으로 가르쳐드리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 찰나 딜라라는 자신이 마력을 각성하던 순간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것은 확실히 신선한 교육 방식이었지만 그 과정이 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딜라라는 황급히 자리에 앉았다. 아냐, 역시 됐어. 오늘은 마력을 발현시키는 법을 배울 겁니다. 마력을 자유자재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면 곧바로 일성 마법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야성파는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독학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파죠. 게다가 규율파보다 훨씬 더 자유를 추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가씨께선 확실히 야성파 체질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아가씨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야성파와 아주 잘 맞거든요. 게다가 뒤프레인의 혈통까지 이어받으셨으니 그 재능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라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딜라라는 마치 딴 사람이 된 듯 눈을 반짝였다. 지금 내가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소리야. 그렇습니다. 마력을 각성함과 동시에 얼음벽을 세우시다니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밖에요. 그렇다면 말이지, 나 완전 천재 아냐? 재능이 있는 것과 천재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거 아냐? 엄연히 다른 법입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 말이 다 맞아. 두 사람이 마법 수행에 열중하고 있을 때 창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레그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딜라라가 마력을 각성했다는 사실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것을. 그 후로 한동안 딜라라는 매일같이 대릭을 찾아갔다. 대릭, 나 이제 마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 근데 아직 방향 조절이 안 돼. 대릭, 이것 좀 봐. 내 손에서 냉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 대릭, 내 말 좀 들어봐. 마력이 느껴지긴 하거든. 근데 기분이 아주 묘하단 말이지. 대릭, 하루 종일 너만 찾아다녔잖아.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별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나? 아버지가 내 마법 공부를 위해서 그 마법서를 빌려주신 줄 아는 건 아니겠지. 그렇습니다. 공작 카카께서 당시 이곳의 마법서들을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한 대로 마력을 운용하는데 성공했단 말이야. 얼른 내 상태 좀 봐줘. 그날 밤 발레리아는 엄숙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에 서 있었다.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왔나?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지. 내 여동생 딜라라는 요즘 좀 어떤가?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성 마법을 완전히 익히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 아마 다음 주면 어머님께서 사교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실 거다. 미리 말해두겠는데 어머님은 그리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야. 지금 저택 사람들은 자네에게 호의적이지만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평민이 요직을 차지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네.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대릭, 주의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나는 뒤프레인 가문이 차기 가주다. 가주의 책무는 가문 구성원들을 보살피고 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모든 구성원을 진심으로 대해야만 해. 이게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아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거든. 모두의 생각과 가치관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지. 그러니 대체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딜라라, 내 가장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더 이상 나랑 안 놀아줘. 발레리안의 말을 들은 데릭은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데릭, 자네도 아나. 어릴 적 나를 보고 웃으며 달려오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 이 세상에 우리 애보다 더 천사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니 데릭, 자네에게 방법이 없겠나? 딜라라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 말이야. 그런 문제를 왜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딜라라가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까? 발레리안이 말한 대로 딜라라는 지금 데릭의 흔적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있었다. 이것 좀 봐주겠나? 하녀에게 인형 만드는 법을 배웠어. 어떤가? 귀여운 딜라라랑 똑같지 않나? 오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발레리안 공자님, 설마 그 물건으로 아가씨를 저주하시려는 겁니까? 데릭, 이 친구 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 일주일 뒤 공작 부인이 돌아왔다.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유능한 마법 선생님을 모셔왔다고 하더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리엘라 데이벨 듀프레인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영지로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싶군요. 저는 소속된 가문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미리엘라는 멍해졌다. 제게는 소속된 영지도 가문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민일 뿐입니다. 미리엘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칭송하던 유능한 마법 선생님이 평민이라니.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미리엘라는 공작의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어떻게 평민을 딜라라의 스승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내 귀는 아주 멀쩡하오. 목소리 좀 낮춰줄 수 없겠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딜라라 문제라고요. 우리 귀한 막내딸 말이에요. 미리엘라, 당신도 알지 않소? 나 역시 평민을 고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소? 하지만 고귀한 혈통의 스승들은 이미 모두 포기했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거리에서 선전수전 다 겪은 용병에게 그녀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법 스승을 모시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데릭은 이셀린이 직접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춰야 하는 법이죠. 그냥 당신 동생을 부르면 되지 않겠소? 지난번엔 바쁘다며 한사코 거절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딜라라가 마력을 각성했으니까요. 외곽이나 지키는 수비군을 가정교사로 앉히겠다니요. 영지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그럼 엘베스트의 사격에는요? 사격의 생활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그것도 똑같은 전쟁터입니다. 사격에서 스승은 가장 중요한 명함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가문도 없는 평민을 들이다니요. 딜라라를 사격의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세요. 이때 발레리안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아버지와 싸우러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러나 있거라. 발레리안,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구나. 그 평민 마법사가 과연 딜라라의 마법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게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레그를 본 순간 미리엘라의 눈에 안도하는 기색이 서렸다. 일랏 평민이 귀족의 마법 스승이 되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 평민에게 확실한 자질이 있다면 저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 제가 저 데릭이라는 자의 재능을 직접 시험해보겠습니다. 만약 마법 대련에서 제가 이긴다면 관두거라. 마법사의 관점에서 보건대 그 자는 확실히 강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레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럼 대신 딜라라를 시험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발레리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레그가 제 여동생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데릭이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면 제자인 딜라라 또한 그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야겠지요. 제가 딜라라와 마법 대련을 직접 해보고 스승으로서 그의 자격을 판단하겠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공작은 결국 레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집무실을 나온 뒤 발레리아는 서둘러 앞서가는 레그를 쫓아갔다.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왜 딜라라랑 대련을 하겠다는 건데? 형님은 정말 딜라라가 개과천선했다고 믿으세요? 그 애가 그동안 저지른 짓들을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내 유일한 여동생이다. 우리가 보듬어야 할 혈육이야. 그 혈육이라는 애가 우리 가문을 망칠 겁니다. 과거의 행실들로 이미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나요? 저런 애를 사교계에 발들이게 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끝장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레그, 먼저 선을 넘은 건 딜라라예요. 그 애는 그냥 평생 별채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한쪽은 남동생, 다른 한쪽은 여동생. 발레리안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다. 얼마 후 소식을 들은 딜라라가 데릭을 찾아왔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서둘러 오시다니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딜라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 한 장을 데릭의 앞에 툭 던질 뿐이었다. 나 이번 대련에서 지면 선생님은 바로 해고야. 이미 들었습니다. 레그 도련님은 이미 숙련된 일성 마법사라고 하더군요. 이번 대련은 꽤나 험난하겠군요. 고작 그게 끝이야.
내가 지면 선생님 일자리가 날아간다니까. 전 용병입니다. 위례받은 일만 완수하면 그만이죠. 상응하는 보수만 받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가 받은 보수는 이미 차고 넘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딜라라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당신 진심이야.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갔고 어느덧 딜라라와 레그의 대련날이 밝았다. 저택을 비운 이셀린을 제외하고 뒤프레인 가문이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리에 모였다. 오셨습니까? 공작을 마주하자 데릭은 그저 관례대로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다. 데릭의 모습을 보니 긴장한 기색이라곤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공작은 그가 꽤나 자신만만해하고 있음을 짐작했다. 공작이 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데릭은 범상치 않았다. 그를 너무 일찍 해고하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레그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단순한 대련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번 기회에 딜라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레그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딜라라, 네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일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다른 한편 생애 첫 대련에 임하는 딜라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시간은 그녀가 데릭과 대화를 나누던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가씨께서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가씨의 마력 성장이 이미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요. 당장 일성 마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해질 겁니다. 결국 아가씨의 몸에는 뒤프레인의 혈통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야성파는 본래 독학에 가장 최적화된 유파라고요. 그 말을 듣자 딜라라는 울컥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데릭, 나도 내가 모범생은 아니라는 거 알아. 그래도 난 여전히 너한테 계속 마법을 배우고 싶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건 절대 싫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귀족들 사이의 마법 대련 예법이나 규칙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런 격식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건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이기는지 말입니다. 이기고 싶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 딜라라는 예전에 들었던 가시 돋친 말들을 떠올렸다. 뒤프레인 가문에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오빠랑 언니는 저렇게 뛰어난데 말이야. 아무래도 뒤프레인 가문도 이제 끝물인가 보네. 그 말들을 떠올리자 딜라라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이기고 싶어. 반드시 이겨야만 해. 딜라라는 더 이상 레그의 여동생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릭의 제자이자 한 명의 마법사로서 이곳에 당당히 섰다. 시작이다. 드디어 시작이야. 딜라라와 레그의 마법 대련이 마침내 막을 올렸다. 레그는 연무대에 오른 딜라라를 바라보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설마 제가 정말로 이기겠다는 각오로 나온 건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사이 옆에서 대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측은 대련 준비를 갖춰주십시오. 본 대련은 카일브렘 살롱의 상금 마법사 대련 규칙을 따릅니다. 펠롬 장군의 보호 마법진이 먼저 발동되는 쪽을 패배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대련 양측은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대련을 시작합니다. 펠롬 장군의 보호 마법진은 착용자가 치명상을 입기 직전에 자동으로 발동되어 상대방의 마법을 무효화시킨다. 귀족들은 대체 어떻게 싸우나 싶었더니 저렇게 비싼 장신구를 대련용으로 쓰다니 정말 돈이 썩어 넘치는 모양이군. 저 물건의 지속시간은 10분. 레그는 그 안에 승부를 볼 생각인 것 같군. 레그는 무승부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대련에 매우 진지하게 임했죠. 대련이 시작되는 찰나 그는 즉시 손끝에 마력을 모아 영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레그가 마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딜라라는 여전히 제자리에 선 채 그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법 대련의 핵심 중 하나는 영창 속도에 있습니다. 원거리 전투에서는 영창을 먼저 끝내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딜라라 같은 상대라면 일성 마법 한 발이면 충분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그 별채로 돌아가줘야겠어. 영창이 완료되는 순간 일성 마법 윈드커터가 딜라라를 향해 쾌속으로 쏘아져 나갔습니다. 레그가 보기에 행동이 굼뜬 딜라라는 이 공격을 절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레그는 심지어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윈드커터가 보호 마법을 발동시킨 후 딜라라가 별채로 쫓겨나는 그 처량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나 레그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문이 골칫덩이로만 여기던 딜라라의 눈 속에 서린 그 단호한 기색을 말이죠. 바로 그때 딜라라가 몸을 낮추더니 측면으로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평소 딜라라에게선 좀처럼 보기 힘든 민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딜라라가 보여준 이 변화는 레그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레그는 이를 악물고 마력을 끌어올려 윈드커터의 궤적을 억지로 틀었습니다. 바람의 칼날은 다시 딜라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레그의 생각에 오랫동안 별채에 갇혀 지낸 소녀라면 체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레그가 지금 딜라라의 표정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 오만한 생각을 당장 집어치웠을 겁니다. 게다가 레그가 일성 마법을 능숙하게 다룬다고는 하나 본질적으로 그는 실전 경험이 없는 풋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마법의 궤적을 강제로 바꾸는 행위는 그저 마력을 헛되이 낭비하는 꼴이었습니다. 레그가 딜라라를 몰아넣었다고 확신한 그 순간 지면에서 솟아오른 얼음벽이 쾌속으로 날아오던 윈드 커터를 막아섰습니다. 상식적으로 마력만으로 생성한 기초적인 얼음벽 따위는 일성 마법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레그가 억지로 궤적을 비튼 탓에 바람의 칼날은 이미 위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레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딜라라가 이런 잔재주로 자신의 공격을 계속 막아낼 수 있을 리 없다고 믿었죠. 레그는 제자리에 서서 다시 마법을 영창했습니다. 이번엔 주특기인 윈드 커터를 3번 연속 발사할 작정이었습니다. 딜라라가 그렇게 여기저기 들쥐처럼 도망 다닌다면 아예 모든 테러를 봉쇄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또한 레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딜라라가 저런 얼음벽 따위로 자신의 공격을 또 막아내리라고는 말이죠. 잘 들어두세요. 딜라라 아가씨, 용병의 전투 기술은 귀족들의 방식과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승리라는 결과 자체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죠. 이건 아마 일반적인 귀족식 마법 대령과는 판이할 겁니다. 설령 아가씨가 이긴다고 해도 비겁하다며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당신에게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말로 배우시겠습니까? 당연히 배우겠어요. 이번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이겨야 하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딜라라는 대릭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전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딜라라는 즉시 마력을 운용해 얼음 기둥 몇 개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엄폐물로 삼은 얼음 기둥들 사이를 신속하게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비록 레그의 실력이 딜라라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지만 그녀는 대릭이 해준 가르침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용병들 사이에 압도적인 실력 차가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릭이 예측했던 대로 레그는 그저 싸움법을 모르는 풋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윈드 커터의 궤적을 계속 수정하느라 이미 막대한 양의 마력을 소모해버린 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윈드 커터의 속도와 위력이 일반적인 일성 마법과는 차원이 다른 격차가 생기게 된다. 딜라라는 그제야 겨우 이 공격들을 피할 수 있었다. 대릭은 예전에 이렇게 말했었다. 전투란 전장을 조율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우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는 것 또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요소다. 윈드 커터를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한 순간 딜라라는 다시 한번 마력을 끌어올려 빙벽을 만들어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마력에 간 눈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에게 이런 고강도의 전투는 이미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레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미 끝났다. 그 말을 듣는 찰나 딜라라는 즉시 고개를 돌려 확인했다. 알고 보니 레그가 날린 마지막 윈드 커터는 이미 빙벽의 뒤편으로 우회한 상태였다. 윈드 커터가 적중하는 순간 연무대는 자욱한 먼지로 완전히 뒤덮였다. 안의 상황을 누구도 가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릭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딜라라가 그렇게 쉽게 패배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반면 관전석의 미리아라는 대릭처럼 침착하지 못했다. 딜라라, 대릭, 당신 지금 멍하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대련을 중단시켜. 그러고 나서 딜라라를 데려오라고. 그때 공작이 입을 열었다. 돌아가서 앉거라. 대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딜라라가 마법에 정면으로 맞았다고요. 맞지 않았을 게다. 펠롬 장군의 보호 마법진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실 공작은 연무대 위의 상황 말고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그는 바로 옆에서 관전 중인 대릭이었다. 공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대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설마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 다른 한편 대련이 좀처럼 끝나지 않자 레그도 먼지 속으로 발을 들였다. 이치대로라면 딜라라는 이미 윈드 커터에 맞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보호 마법진이 발동하지 않았다니 대체 딜라라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바로 그때 레그는 연무대 바닥 틈새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가 채 대응하기도 전에 발밑의 목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찰나의 순간 연무대 아래에서 빙주가 솟구쳐 올랐다. 레그 역시 이 기습적인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다행히 반응이 빨랐던 덕분에 빙주의 망토만 뚫리는 것으로 그칠 수 있었다. 그러나 레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딜라라가 연무대 아래로 숨어들어 자신을 공격할 줄이야. 대릭이 이전에 말한 바에 따르면 연무대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패배로 간주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릭의 표정을 보니 현재 딜라라의 행위는 규칙 위반이 아닌 듯했다.
하지만 여태껏 귀족들의 대련에서 이렇게 야만적인 전투 방식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레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발밑의 목판에서 다시 한번 소동이 일었다. 비록 모양새는 조금 꼴사나웠지만 레그는 돌연 나타난 빙주를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거의 동시에 레그의 측면에서 빙주 3개가 급습하듯 솟아올랐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연무대 아래에서 뻗어나오는 저 빙주들은 분명 레그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이 공격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치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단 한 번이라도 정통으로 맞으면 자신의 패배다. 지금의 딜라라에게서는 귀족다운 기품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레그는 마침내 연무대 아래에 숨어있던 딜라라를 찾아냈다. 그제서야 그는 딜라라의 눈빛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평소 딜라라에게서 볼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레그는 어딘가에서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레그는 곧바로 정답을 떠올렸다. 그것은 발레리안에게 멱살을 잡혔을 때조차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용병의 눈빛이었다. 레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딜라라가 보여주는 전술은 명백히 그 마법 선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이상 레그 역시 더 이상 귀족의 체면을 차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등에 두르고 있던 망토를 단숨에 벗어던졌다. 딜라라가 이미 귀족의 대련 예법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 움직인다면 자신 또한 그에 걸맞은 자세를 취해야만 했다. 딜라라 때문에 레그 역시 고수해오던 귀족의 품격을 버린 셈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연무대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있지? 저기는 온통 먼지투성이일 텐데. 여보,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저들을 멈추게 하세요. 딜라라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일단 대련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지. 뒤프레인 공작은 젊은 시절 전장을 누비던 몸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 하나 없었다. 그는 그저 턱을 괜 채 조용히 대련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와 동시에 연무대 아래에 숨은 딜라라는 무작정 공격을 퍼붓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무대 위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력의 흐름을 살피고 있는 것이었다. 레그가 마법을 영창하기 시작하면 딜라라는 마력의 파동을 통해 그의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레그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영창을 중단하거나 공격 마법을 방어 마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 팽팽한 대치 속에서 레그는 곧 딜라라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력을 소모시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레그는 판을 뒤엎을 방법을 찾아냈다. 마찬가지로 딜라라 역시 연무장의 마력 흐름이 사라진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레그가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레그가 무엇을 하려 하든 딜라라는 그저 그의 영창을 계속 방해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레그의 변화를 본 데릭은 내심 위화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레그는 뒤프레인 가문이 문장이 걸린 깃대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위치라면 딜라라가 그의 영창을 눈치채기란 불가능했다. 하지만 반대로 레그 역시 그곳에서 영창을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었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연무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려 딜라라가 숨을 곳을 없애는 것뿐이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레그는 마력 화살을 깃대 하단으로 쏘아 올렸다. 그 일격에 가문이 문장이 걸린 깃대가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레그는 그 기회를 틈타 깃대 위쪽으로 도약했다. 그의 목적은 아주 단순했다. 깃대가 연무대를 짓뭉개는 동시에 자신도 연무대 아래로 진입하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엘라 역시 넋을 잃고 말았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레그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연무대 안으로 들어서는 찰나 주변을 훑으며 딜라라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그는 흩날리는 먼지 사이로 다급히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다. 망설임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레그는 즉시 마력 화살을 발동시켰다. 마력 화살이 날아오는 찰나 딜라라 또한 주변의 마력 파동을 감지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녀는 곧바로 마력을 끌어올려 빙주를 만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딜라라는 금세 깨달았다. 자신의 마력이 마법을 발동하기엔 이미 바닥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마력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천만다행으로 주변의 자욱한 먼지 덕분에 레그의 마력 화살은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그러나 레그를 더욱 당황케 한 것은 딜라라가 오히려 자신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 오는 것이었다. 레그 입장에서는 마력 화살 단 한 발만 명중시켜도 이 대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레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딜라라가 마법을 포기하고 다짜고짜 자신의 가슴팍을 향해 발차기를 날릴 줄은. 그 순간 레그는 이 소녀의 눈에서 다시 한번 살기를 보았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보아왔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끼 어린 살기였다. 명치에 제대로 꽂힌 발차기 때문에 레그는 한동안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를 더 경악하게 만든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딜라라가 난데없이 흑한 움큼을 쥐어짜더니 그대로 그의 눈을 향해 뿌려버린 것이다. 비록 딜라라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리긴 했으나 레그는 결국 그녀에게 빈틈을 허용하고 말았다. 딜라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깃대를 이용해 다시 연무장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딜라라의 행동은 레그로 하여금 그녀의 마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음을 확신하게 했다. 레그는 그녀의 처절한 몰골 속에서도 그 강렬한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이기고 싶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기겠어. 승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처절함을 딜라라의 집념은 레그의 토지를 완전히 불태웠다. 하지만 이는 적수로서가 아니라 딜라라의 오빠로서 느끼는 감정이었다. 레그가 다시 연무대 위로 기어 올라왔을 때 딜라라는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온통 혈흔으로 낭자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웠다. 그때 딜라라는 그날 밤 대릭이 가르쳐준 것을 떠올렸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마력은 물감이고 주문은 붓입니다. 붓으로 흩어진 물감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법입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용병 출신의 그 백발 소녀는 그렇게 말했다. 소녀는 쏟아질 듯한 별을 머금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대로 그려내고 싶다는 염원을 품었다. 그날 밤의 별물이 공기 중에 흐르던 마력, 그리고 곁에 있던 백발의 소년, 그녀는 이 모든 풍경을 그려내고 싶었다. 눈을 감는 찰나, 그날 밤의 전경이 딜라라의 눈앞에 다시금 선명히 떠올랐다. 소녀는 체내의 마지막 마력 한 방울까지 쥐어짜냈다. 손끝으로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상상하며 어느샌가 허공의 마력들이 소녀의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마력이 그녀의 손끝을 감싸고 돌았다. 주변의 감도는 서늘한 냉기를 느끼며 딜라라의 첫 번째 작품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다. 소녀가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생애 첫 일성 마법을 해방했다. 뼈를 찌르는 듯한 한 끼를 내뿜는 얼음창이 딜라라의 곁에 솟아올랐다. 그것은 바로 일성 마법 아이스 스피어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뒤프레인 공작은 눈에 띄게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보, 저것 좀 봐요. 일성 마법이에요. 네가 드디어 해낸 거니, 딜라라. 얼음창이 나타난 그 시점부터 그 누구도 이 대련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레그 또한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자신의 여동생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기로. 망설임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레그는 즉시 여러 발이 마법 화살을 만들어냈다. 딜라라가 일성 마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레그는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얼음창이 완전히 형체를 갖춘 찰나 딜라라는 곧장 얼음창을 레그에게 쏘아보냈다. 거의 동시에 레그 또한 자신을 둘러싼 모든 마법 화살을 발사했다. 두 개의 일성 마법이 연무대 한복판에서 격돌하며 폭발을 일으켰다. 자욱한 먼지가 다시 한번 연무대 전체를 뒤덮었다. 그 찰나의 순간 미리엘라의 마음은 막내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먼지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연무대 위로 펼쳐진 방어 마법은 대련의 종료를 알리고 있었다. 딜라라이든 레그든 두 사람 모두 이번 대련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다. 대릭의 거취를 결정지을 이 대련의 결과는 흩어지는 먼지와 함께 곧 정체를 드러낼 참이었다. 대릭의 운명을 건 마법 대련. 드디어 거치는 먼지 사이로 그 답이 드러났다. 그리고 방어 마법을 펼친 쪽은 놀랍게도 딜라라 측이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처음으로 일성 마법을 펼쳤던 그녀는 기력과 마력이 모두 바닥난 나머지 얼음창을 레그에게 명중시키지 못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데릭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잠시 후 패배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은 딜라라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련 과정 전반에 걸쳐 딜라라와 레그 두 사람의 모습은 뒤프레인 공작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훌륭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이토록 품이 없는 싸움이 어찌 마법 대련이라 불릴 가치가 있겠어요. 뒤프레인 공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연무대 중앙에 딜라라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더는 못 봐주겠군요. 그 선생이란 자가 우리 딜라라에게 겨우 저런 걸 가르치다니요. 역시 평민 따위가 우리 귀한 딸에게 접근하게 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이몬드 오스왈드 뒤프레인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전장을 누비며 공작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걸어온 그 길 위에서 레이몬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그리고 그 귀족들에겐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되면 그들의 눈은 공허하게 변해버린다. 그는 기억한다. 수많은 좌절 끝에 별채에 자신을 가두고 자포자기했던 공허한 눈빛으로 벽만 바라보던 소녀의 모습을. 뒤프레인 공작은 딸을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딜라라를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소녀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그 눈동자가 언젠가 다시 빛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는 딜라라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기다려왔다. 길 잃은 자식을 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이것뿐이었으니까. 온 세상이 그녀의 실패를 예언했던 이 대련에서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고 싶어 했다. 패배의 분함으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눈 속에는 승부욕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딜라라 아가씨, 괜찮으세요? 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녀가 뻗은 손을 묵묵히 뿌리쳤을 뿐이다.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며 일어선 후 딜라라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레그에게 다가갔다. 붉게 부어오른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분함이 서려 있었다. 레그는 엉망이 된 딜라라를 내려다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다. 본래 귀족들 간의 형식적인 마법 대련이었을 텐데 결국 이런 결말에 이르고 말았다. 수고했다, 딜라라. 그러나 소녀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레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발을 내디뎌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레그를 지나치자 시녀들이 다시 주변을 에워쌌다. 내실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딜라라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고집스럽게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연무대 아래로 내려와 데릭의 앞에 멈춰섰다. 데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제자를 바라보았다. 사실 딜라라도 알고 있었다. 귀족인 자신이 평민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 순간 마음속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소녀의 마음속에 봇물 터지듯 밀려왔다. 제가 졌어요. 죄송해요. 소녀의 마음속엔 하고 싶은 말이 태산 같았으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겨우 이 짧은 대여섯 마디뿐이었다. 데릭 역시 당연히 알고 있었다. 딜라라가 이 정도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괜찮다. 실패는 늘 인생의 도처에 널려있는 법이지.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눈앞에 성패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비로소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데릭은 평소 늘 과묵한 편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딜라라에게 매우 큰 무게로 다가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억지로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듯했다. 소녀는 흐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서둘러 상처를 치료하러 가자는 하녀들 사이에서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바로 그때였다. 공작 부인 미리엘라가 관람석에서 내려왔다. 딜라라. 미리엘라는 관람석에서 내려오자마자 단숨에 딜라라 앞까지 달려왔다. 딜라라, 우리 보배로운 딸, 어쩌다 꼴이 이렇게 되었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이제 괜찮단다. 다 괜찮아졌어. 지금은 어서 가서 치료부터 받으렴. 이 엄마를 믿으렴.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미리엘라는 눈물을 흘리며 하녀들에게 끌려가는 딜라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곧 시선을 돌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그 자유용병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미리엘라는 마음속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데릭을 향해 걸어갔다. 데릭이 급히 뒤를 돌아보았으나 마주한 것은 분노로 가득 찬 미리엘라의 얼굴이었다. 이 천박한 놈, 네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느냐. 고작 일성 마법 따위 하나 가르쳤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리엘라는 즉시 데릭의 뺨을 후려쳤다. 잘난 척하는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감히 평민들이나 하는 그 천박한 수작질을 우리의 고귀하고 보배로운 딸에게 가르치다니. 미리엘라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세상에는 너 같은 천민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 예의를 갖추고 품위를 지키며 마법 대련을 통해 실력을 증명하고 권위로서 가치 있는 세계를 지켜내는 곳 말이다. 여보, 당신도 보지 않았소. 저런 건 마법 대련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들이오. 저자가 감히 우리 딜라라에게 저런 해괴한 짓을 가르치다니. 뒤이어 일어난 상황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뺨이 세차게 돌아간 쪽은 미리에라였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녕 모르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경박하게 구는 자가 누구인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는 그저 일개 평민일 뿐이라고요. 내 말이 맞다. 그는 확실히 보잘것없는 평민이지. 허나 동시에 우리 딸아이의 마법 스승이기도 하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의 스승을 이토록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냐. 사람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 제각각인 법이다. 그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게. 뒤프레임 공작이 직접 이렇게까지 나오다니. 늘 침착함을 유지하던 데릭조차 순간 넋을 잃고 말았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단둘이 나눌 이야기가 좀 있군. 나를 따라 응접실로 오게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물론 딜라라조차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뒤프레인 공작이 고작 평민 하나 때문에 자기 딸의 뺨을 때리다니. 응접실에 도착하자 뒤프레인 공작은 대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딜라라를 아주 훌륭하게 교육시켰더군. 이 저택의 주인으로서 자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겠지. 평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말이네. 삼성 마법사가 되고 싶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릭은 멈칫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뒤프레인 공작은 대릭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대릭을 공작자에 붙잡아 두기 위해 무엇을 내줘야 하는지를. 떠돌이 용병 출신으로서 대릭은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원합니다. 시간을 조금 전으로 돌려보지. 자네는 딜라라가 일성 마법을 익히게 만들었어. 그 점은 아주 훌륭해. 하지만 엘베스트의 사교계에서는 겨우 그 정도 성취로는 부족하다네. 뒤프레인 가문에는 딜라라 아가씨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차고 넘치지. 이미 마법의 기초를 닦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걸세. 가카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내 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마법 선생이 아니라 진정한 마법 멘토라네. 내 눈은 절대 틀리지 않아. 자네는 비록 평민의 몸이나 감히 꿈조차 허락되지 않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더군. 자네도 알고 있겠지. 오만한 귀족들 눈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불경인지 말이야. 하지만 자네가 이룬 성과를 보아 그 점은 못 본 채 해주겠네. 공작의 말대로였다. 대릭의 목표는 겨우 3성이 아니었다. 그는 4성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 단숨에 이 모든 걸 간파하다니. 이것이 바로 공작의 무서운 점이었다. 그런 뜻을 품고 있다면 자네가 이런 귀족 가문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아네. 사실 난 이미 알고 있었지. 자네가 엘베스트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네의 야심과 포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네. 하지만 조금만 더 딜라라를 가르쳐 주었으면 하네. 그렇게 대릭을 붙잡아 두기 위해 공작은 뒤프레인 가문이 삼성 마법서들을 마음껏 열람하도록 허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릭은 마법서들이 보관된 지하 서고를 찾았다. 수많은 마법서들 사이에서 대릭은 무심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건드리면 바스러질 듯한 얇은 종이 위로 빽빽하게 새겨진 글자들은 온통 생소한 문장들 뿐이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것들은 명실상부한 삼성 마법서들이었다. 이성 마법서조차도 상당한 재력가라야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인데, 그런데 이곳 서가에는 예외 없이 전부 삼성 마법서들이 꽂혀 있었다. 대륙 서부 서열 3위 안에 드는 공작가의 서고는 역시 차원이 달랐다. 이 책들만으로도 대릭이 이곳에 머물 이유는 충분했다. 하지만 만약 귀족을 혐오하는 카디아가 이 사실을 안다면 상황이 꽤나 골치 아파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딜라라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다. 나 이제 일성 마법사야. 겨우 일성 마법을 좀 쓸 수 있게 된 것뿐이면서 그걸로 마법사라고 불리기엔 좀 민망하지 않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제자가 이만한 성과를 냈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물론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회복하신 것 같군요. 그때 대련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니만 내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 그때는 안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 먼지가 눈에 들어갔던 것뿐이야. 그리고 아버님께서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지. 난 선생님이 쫓겨나는 줄 알았잖아. 그럼 수업을 시작하죠. 아가씨의 성장 속도가 빠르니 다른 일성 마법도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딜라라는 얼굴이 환해져 다가왔다. 방금 뭐라고 했어? 뭐가 빠르다고? 성장 속도를 말한 겁니다. 마력이 각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일성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잖아.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다음엔 뭘 배울 거야? 마력 화살 아니면 바람 칼날. 그 두 개. 레그 오라버니가 쓰는 거 봤는데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 물론 내 얼음창도 엄청나지만 조금만 더 연습하면 레그 오라버니도 이길 수 있을지 몰라. 저희가 배울 것은 마력 발현입니다. 왜? 일성 마법 배우는 거 아니었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길지만 결국 핵심은 마력이라는 겁니다. 알았어. 그럼 시작하자.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난 또 일성 마법 배우는 줄 알고 혼자 김칫국 마셨네. 딜라라는 그렇게 말하며 그 커다란 눈으로 곁에 있는 대릭을 힐끗 훔쳐보았다. 그런데 대릭 역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이렇게 순순히 따르시니 조금 신기해서요. 날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난 처음부터 선생님 의견을 존중했잖아. 그건 처음 만났을 때 제 머리에 찬물을 끼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아니,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잊기 힘든 기억이니까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마력 발현 분명 재밌을 거야. 빨리 연습하고 싶다. 재미있는 마력 발현이라. 하하하. 소녀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대릭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렇게 수업은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딜라라는 지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마법 수업은 이후에도 평소처럼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바빠지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대릭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딜라라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너도 그 얘기 들었구나. 다음 주부터 교양 수업도 들어야 한대. 사격의 대비를 준비해야 한다나 뭐라나. 좋은 일 아닙니까? 이미 일성 마법을 익혔으니 이제 본격적인 귀족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도 안 좋아. 기초 귀족 예법, 외국어, 지리, 역사, 식물학, 피아노까지. 이런 걸 대체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셀린 언니는 대체 이걸 어떻게 다 버틴 거지. 그러니 뒤프레인의 꽃이라 불리는 거겠지요. 엘베스트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죠. 전 그저 마법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을 뿐입니다. 배우고 싶으면 가서 배우렴. 공작 각하께서 절 고용하신 이상 제 시간은 아주 넉넉하거든요. 정말인가요? 시간이 정말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일이 이쯤 되었는데 감히 누가 절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아버지는 선생님을 인정하셨을지 몰라도 어머니께선 이 일을 그렇게 쉽게 넘기지 않으실 거예요. 부인께서 저를 내쫓으려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말해 뭐하겠어요. 선생님께 배우다 보면 귀족다운 품격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테니까요. 결국 제가 용병처럼 변해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당장 이번 대련만 봐도 귀족들이 추구하는 품위와는 100만 광년쯤 떨어져 있었잖아요. 어쩌면 어머니께서 꼬투리를 잡아서 선생님을 내쫓으실지도 몰라요. 그거 참 별일 아니군요. 딜라라 아가씨, 부인의 입을 막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저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딜라라 아가씨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날 이른 아침, 미리아엘라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공작자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데릭은 그저 구제불능인 야만스러운 용병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상상했다. 데릭이 딜라라에게 용병들이나 쓰는 천박한 수단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딜라라가 멧돼지를 짊어지고 사교계에 등장하는 그 끔찍한 날을 말이다. 딜라라가 제2위 데릭처럼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아엘라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사랑스러운 딜라라가 그렇게 변하게 둘 수는 없었다. 비록 남편이 데릭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해도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미리아엘라는 생각을 정리하며 저택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토록 걱정하던 딸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딜라라. 오, 내 사랑하는 딸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리아엘라는 자신에게 달려들 딜라라를 맞이하기 위해 양팔을 벌렸다. 비록 남들은 채통 없는 행동이라 손가락질할지라도 미리아엘라가 어찌 귀여운 딸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금쪽 같은 딸이 끝내 품으로 달려들지 않은 것이다. 어젯밤은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어머니, 딜라라는 평소처럼 품에 안기는 대신 단정하게 치맛자락을 맞잡고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그 찰나의 순간 미리아엘라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부상치료차 별채에 머무르느라 자주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싶사오나 애석하게도 아침부터 피아노 연주 수업이 잡혀 있어서요. 그 말을 듣자 미리아엘라는 무의식적으로 귀족 부인다운 자태를 취했다. 어머, 그랬구나. 교양 수업 일정이 빡빡하긴 하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딜라라는 살짝 몸을 굽혀 사과와 예의를 표했다. 딜라라, 내 예법 수업은 아직 시작 전 아니니 분명 다음 주부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몹시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 찰나 미리아엘라는 딜라라에게서 이셀린의 그림자를 본 듯한 착각에 빠졌다. 딸의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변화에 그녀는 할 말을 잃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래 알았다. 어서 가보렴. 늦지 않도록 하고. 딜라라가 한 하녀의 곁을 지나칠 때 하녀가 들고 있던 나무판자가 갑자기 바닥에 떨어졌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그 짧은 순간에 하녀는 마치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무언가를 본 듯한 표정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딜라라 아가씨, 엘베스트의 북벽 너머는 귀족들이 모여 사는 귀족 구역이다. 최근 이셀린 영예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더군요. 지난번 모임 때까지만 해도 수심이 가득해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어머, 그렇게 티가 났나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골치 아픈 일들이 대부분 해결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이셀린 영예께서 귀족구역 밖에서 사람들을 돕느라 동분서주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심 얼마나 마음을 졸렸는지 몰라요. 말을 건 이는 벨미르드 백작의 처녀 엘렌트였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렌트 영예, 실은 제 여동생 딜라라에게 마법 선생님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다니느라 조금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렌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안목 높은 이셀린이 직접 찾아 나설 정도의 마법 스승이라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란 말인가.
방금 말씀하신 분이 동생분인 딜라라 아가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입을 연 사람은 벨드런 가문이 처녀 데니스였다. 맞아요. 얼마 전 저택에서 딜라라를 보았는데 정말 이전과는 딴판으로 변했더라고요. 마치 정숙한 요조숙녀가 된 것 같달까요. 듣자니 이젠 일성 마법까지 구사할 수 있다더군요. 몸가짐이 어찌나 단아하던지 저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저도 배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니스는 호기심이 생겼다. 이셀린이 왜 갑자기 자기 동생 이야기를 꺼냈는지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뒤프레인 가문에서 딜라라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정말 훌륭한 마법 선생님을 모셨나 보군요. 네, 그렇답니다. 비록 신분이 그리 대단하진 않으시지만 가르치는 능력만큼은 정말 독보적이시거든요. 지난번에 직접 벨드런 용병단까지 가서 모셔온 보람이 있더라고요. 용병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데니스와 엘렌트는 물론이고 그곳에 있던 이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충격이 일었다. 엘렌트는 문득 떠올렸다. 현재 벨미르드 가문이 주방장이 과거 딜라라 때문에 뒤프레인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쫓겨난 이유는 고작 수풀을 너무 뜨겁게 내왔다는 것뿐이었다고 한다. 그런 천하의 아나무인 낙제생이 지금은 개과천선했을 뿐만 아니라 일성 마법사로 환골탈태하다니. 그 찰나의 순간 엘렌트는 이셀린이 말한 그 마법 스승에게 강렬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셀린 영예, 혹시 그 마법 선생님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딜라라 아가씨를 변화시킨 스승이라면 분명 조만간 명성이 자자해질 텐데 미리 이름을 알아두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 선생님의 성함은 데릭이라고 해요. 같은 시각, 데릭 선생님은 귀족 예법에 대해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셨지만 그래도 제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역시 독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귀족 예법을 독학으로 공부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스스로 공부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데릭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독학하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점은 없었니? 거의 모든 게 다 어려웠죠. 전부 데릭 선생님 덕분에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방금 전이 대화 이후 미리엘라의 머릿속은 온통 데릭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그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금쪽 같은 딸이 세 마디마다 평민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지금의 상황을. 미리엘라는 데릭이 대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딜라라 아가씨께서 요즘 하인들에게도 참 친절하시죠. 정말 천사처럼 부드러워지셨다니까요. 딜라라 아가씨가 요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몇 주 만에 이렇게나 큰 변화가 생기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전엔 이셀린 아가씨에게서나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진정한 숙녀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딜라라 아가씨에게서도 귀족의 품격이 느껴지는군요. 이게 다 데릭 선생님 덕분입니다. 딜라라는 이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맹세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데릭은 혼자서 삼성 마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학습 과정에서 작지 않은 벽에 부딪혔다. 그와 삼성 마법사 사이에는 마치 오묘하고도 심오한 문턱 하나만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알고 보니 이 책들은 모두 규율파가 정리한 마법이었다. 야성파 마법사인 그로서는 데릭은 실전 속에서 배우는 것이 더 필요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등 뒤에서 레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미안하게 됐군. 혹시 수련하는데 방해가 된 건 아니겠지. 괜찮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딜라라에 관한 일이야. 자네에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런데 말이야. 자네 손에 들고 있는 거 삼성 마법책인가? 네, 맞습니다. 공작 각하께서 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데릭에게 직접 주었다는 말을 듣고 레그는 눈에 띄게 당황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겠지만 미리 공부해두는 것도 나쁠 건 없겠죠. 레그는 문득 떠올렸다. 자신이 데릭에게 결투를 신청하려 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말렸던 것을. 그 생각에 미치자 그는 저도 모르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자네 정말 대단하군. 그런데 아가씨에 관해 무슨 일로 오셨다고 하셨죠? 그게 말이지. 실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춘기 여자애들이 보통 뭘 좋아하는지 아나. 레그의 모습을 보니 알 수 있었다. 그는 딜라라에게 사과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예를 들면 자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준다거나. 그 애가 좋아할 것 같나? 그 순간 데릭은 발레리안이 만들었던 그 인형을 떠올렸다.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데릭은 단호한 표정으로 레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군.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지. 수련이 끝났다면 말이야.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레그는 서서히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어쨌든 간에 자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아. 발레리안 오라버니도 영지 일에만 전념하고 계시고 아버님께서도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그런가요? 공작 각하의 속마음은 정말 헤아리기 어렵군요.
그 점은 이 저택의 모든 사람이 공감할 걸세. 나도 이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받아들여야겠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더욱 그렇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줄곧 발견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해왔던 건지. 하지만 딜라라가 변했으니 나도 한번 나 자신을 바꿔보려고 하네. 이 모든 게 다 자네 덕분이야. 데릭, 정말로 고맙네. 그 말을 듣고 데릭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말이야, 딜라라의 마법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 같던데 그 차이점을 알아보셨습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데릭은 문득 깨달았다. 귀족은 결국 귀족이라는 것을. 마력 감능력에 있어서 그들은 태생부터 평민과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카카 말씀이 맞습니다. 딜라라 아가씨는 야성파의 마력 운용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성파라고 전에 얼핏 들어본 적은 있네. 아마 아가씨께서 일정 경지에 도달하고 나면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도 스스로 연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스승의 간섭이 그녀의 성장에 방해가 될 뿐이죠. 과연 그렇군. 일정 경지라. 결국 빛을 보는 날이 오는구먼. 어느덧 딜라라가 변하기 시작한 지도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여기에 웬 꽃이야. 꽃이 너무 예쁘게 폈길래 아가씨 머리에 꽂아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정말 향기가 좋구나. 지난 몇 달 동안은 마치 내내 봄날인 것만 같은 기분이야. 이제 일성마법 정도는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됐고 고용인들과도 많이 친해졌어. 예전에는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나봐. 이게 다 데릭 선생님 덕분이지. 어쩐지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 했더니 마법 수업 때문이었군요. 내가 그렇게 기분 좋아 보여. 이 꽃을 아가씨 머리에 아주 예쁘게 꽂아드려야겠네요. 남은 꽃 중에 한 송이만 나한테 줄래? 데릭에게 가져다주고 싶어서.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데릭에게 주려던 그 꽃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소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데릭의 곁에는 영지 일을 처리하고 있어야 할 발레리안 오라버니가 서 있었다. 방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아가씨의 상태를 보니 제가 더 이상 가르쳐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는 늘 이와 같지요. 영원한 겨울이 없듯이 자연스레 영원한 봄도 없는 법입니다. 끝났어. 딜라라의 마법 수업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각하께서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딜라라 아가씨는 야성파에 속하며 상당히 뚜렷한 주관과 색깔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더 개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날개를 꺾어버리는 꼴이 될 겁니다. 알겠네. 이제 자네를 이 저택에 더 잡아둘 명분도 없겠군.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공작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어. 자네가 힘써준 덕에 내 딸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지. 나는 영지 일에만 온 정신을 쏟느라 아버지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늘 이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군. 언제 떠날 계획인가? 머지않아 이셀린 씨가 저택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다시 엘베스트로 돌아가신다고 하니 그때 마차를 같이 타고 떠날까 합니다. 그렇군. 그럼 이제 서고 열쇠를 돌려주게. 알겠습니다. 읽고 있던 마법서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 집사님을 통해 열쇠를 반납하죠. 그렇게 번거롭게 할 것 없네. 열쇠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돌려주게. 데릭은 공작의 의도를 곧바로 이해했다. 그의 시선은 즉시 자신의 허리춤에 있는 마법서로 향했다. 다른 볼 일이 없으시면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공작 각하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허리춤에 찬 그 삼성 마법서는 데릭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얘기죠. 둘은 굳이 말로 옮기지 않아도 서로 다 알고 있었다. 데릭은 공작에게 고개를 깊이 숙인 뒤 서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서재로 통하는 복도 위에서 딜라라는 줄곧 말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났다 싶더니 이제 와 또 느닷없이 떠난다고 하니까 딜라라 아가씨. 데릭은 딜라라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하죠? 형은 안 들을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말할래. 정말 꼭 가야 해.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딜라라의 애타는 간청을 들은 데릭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예전처럼 다시 용병으로 돌아갈 거야. 마법 공부도 계속해서 할 거고 딜라라 아가씨가 지금처럼 자기 실력을 갈고 닦기만 한다면 나중에 사교계에 제대로 데뷔하게 되었을 때 결국 엘베스트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 만나면 되는 거죠. 제 경지가 조금만 더 오르면 그때는 아가씨께 새로운 것들도 가르쳐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형은 참 사람 답답하게 만들어 진짜 할 말이 없어지게 한다니까. 그날 밤 딜라라는 오래간만에 그 악몽을 다시 꿨다. 한때 데릭이 나타나자마자 사라졌던 그 날카로운 조롱 섞인 목소리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얄미운 비웃음들까지 이제 또다시 딜라라를 찾아온 것이다. 비록 딜라라는 이미 일성 마법사가 되었고 귀족답게 제법 위엄도 갖추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데릭을 만나기 전과 다를 바 없이 딜라라는 또 한 번 악몽에 깨고 말았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새어든 달빛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꿈이었구나. 딜라라는 거친 숨을 내쉬며 꿈속에서 남은 그 끔찍한 감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방금 그 비명소리를 들은 시녀가 허겁지겁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아까 아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시녀를 보는 순간 딜라라의 머릿속에 번쩍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데릭이 떠나는 건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만약 지금의 자신이 예전처럼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딜라라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데릭이 예전에 이렇게 말해주었음을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결국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아가씨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어디가 안 좋으신 데라도 있는 건가요? 딜라라의 창백한 얼굴을 본 시녀는 몹시도 겁먹은 기색이었다. 지금 이 순간 딜라라의 마음은 심하게 갈팡질팡했다. 지금 당장 한바탕 대소동을 벌이기만 하면 데릭이 이곳에 남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니까. 결국 딜라라는 입을 열었다. 괜찮아. 나 멀쩡해. 딜라라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면 그건 그동안 데릭이 해온 모든 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꼴이니까. 설령 데릭이 떠나기로 선택했다 해도 그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만큼은 절대로 헛수고로 만들어버릴 수 없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고 각자의 갈림길도 금방 눈앞에 다가왔다. 엘베스트 입구에서 내릴까요? 아니면 상업지구 쪽이 나으시겠습니까? 상업지구 쪽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나 나누고 가죠. 이제 곧 저희는 여기서 떠나게 될 테니까요. 이셀린의 말을 들은 데릭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번에는 뒤프레인 가문이 젊은이들이 모두 데릭을 배웅하러 나왔군. 이제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저택 생활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제 힘이 닿는 한 어떤 일이든 돕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데릭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무리 속에서 유일하게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았다. 딜라라는 살짝 고개를 들고 새침한 표정으로 눈앞에 데릭을 쏘아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건데? 뭐야, 내가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나 이제 어린애 아니거든. 딜라라 아가씨를 가르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비록 밖에서 제가 당신의 스승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가르쳐드린 마법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안하게 됐네. 난 당신이 내 스승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다닐 거거든. 당신이 조용히 살고 싶어도 아마 그건 당신 마음대로 안 될걸. 어쨌든 당신은 그 대단한 딜라라 아가씨의 스승님이시니까. 딜라라는 데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데릭은 그저 묵묵히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딜라라의 마음이 더욱 괴로워졌다. 용병 같은 거 하다가 다치지나 마.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딜라라 아가씨께서 부디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난 걱정할 거 없어. 나 이제 다 컸단 말이야.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길 수 있어. 그 장면을 본 순간 과거의 한 기억이 문득 데릭의 내리를 스쳤다. 저 이제 다 컸어요. 이제 제 몸은 제가 챙길 수 있다고요. 카디아가 떠날 때 데릭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카디아는 안심하는 표정을 짓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몸을 숙여 데릭을 꽉 껴안았다. 그때 카디아는 데릭의 귓가에 아주 짧은 한마디를 속삭였다. 하지만 당시의 데릭은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에게도 자신의 제자가 생겼다. 제자가 가슴을 펴고 이제 다 컸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데릭은 마침내 깨달았다. 소녀는 아직 너무 어리다. 가야 할 길은 멀고 세상의 풍파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방황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인생의 파도 위에서 이제 다 컸다고 자처하는 저 작은 소녀의 모습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는가. 그래서 그는 스승이 자신에게 건넸던 말을 그대로 자신의 제자에게 전해주기로 했다. 딜라라 아가씨, 그렇게 서둘러 어른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딜라라의 동공이 순식간에 커졌다. 이내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저 붉어진 눈으로 조용히 눈을 깜빡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딜라라는 마침내 더 이상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데릭, 또 봐. 소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둔 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승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소녀는 곧 엘베스트의 사교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데릭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와 작별할 수 있었다. 엘베스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가씨.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차는 엘베스트의 상업지구에 천천히 멈춰섰다. 데릭이 술집의 큰 문을 열었을 때 금발의 소녀가 왼 뚱보를 때리고 있다. 이거 데릭 아니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데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딜라라의 마법 수업이 끝났다. 데릭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귀족 나리들이 마시는 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꿀술이야. 환영주라면 내가 한턱 내지. 고맙다. 이 녀석 원래 이렇게 예의가 발랐나. 어째 귀족들 틈에서 좀 지내더니 오히려 더 망가진 것 같네. 너 같은 마법 선생이 어떻게 그 귀족들을 얌전히 만들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한테 좀 말해봐. 그냥 일이었을 뿐이야. 별로 할 말 없어. 왜 꼭 귀족처럼 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말한다고 다른 것도 아니잖아. 페린. 그쯤 해도 난 바빠 죽는 줄 알았다고. 이 녀석이 없어서 그동안 임무는 전부 나 혼자 처리했단 말이야. 그래도 그 덕분에 데릭은 돈방석에 앉았겠지. 정사는 시원하게 해줬을 거 아냐. 그런 보수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 그렇게 데릭은 공작에게서 받은 마법서를 두 사람 앞에 놓았다. 설마 이거 2성급 마법서야. 그 귀족들이 너한테 이렇게 귀한 걸 줬다고. 아니, 이건 2성급 마법서가 아니야. 3성급이야. 너 설마 훔친 건 아니지. 들키면 내 목이 달아날걸. 훔친 거면 어때? 이건 3성급 마법서라고. 데릭, 너 이거 어디서 구했어? 나도 가서 한 권 훔쳐 와야겠다. 훔친 거 아니야. 공작 각하께서 내게 주신 거야. 이런 걸 평민한테 줬다고. 데릭, 귀족물 좀 먹더니 허풍 떠는 법부터 배웠냐. 데릭은 한참을 설명하고 나서야 두 사람에게 이 마법서가 공작이 준 선물임을 납득시킬 수 있었다. 요즘 새로 들어온 위례는 없어. 돌아온 지 하루 만에 벌써 임무를 맡고 싶어. 이 정도의 토벌 임무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안락한 귀족 저택에서 너무 오래 쉬었더니 몸이 좀 둔해진 것 같아서.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 너도 알잖아. 이 바닥에서 마법사는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절대 남아돌 일은 없지. 그럼 최대한 빨리 알아봐줘. 내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임무면 좋겠어. 다음날 아침 일찍 데릭은 단장의 주선 아래 페린과 함께 마수 토벌 임무를 시작했다. 데릭이 자리를 비운 동안 궁수인 페린은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데릭이 돌아왔으니 더는 예전처럼 화력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페린을 놀라게 한 것은 막 돌아온 데릭이 그야말로 일 중독자 같았다는 점이다. 단 하루 만에 두 사람은 벌써 여러 건의 위례를 수행했다. 요 며칠 너무 과로한 탓에 페린은 매일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반면 데릭은 평소처럼 인적 없는 구석을 찾아 계속해서 3성급 마법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실전을 통해 데릭의 3성급 마법에 대한 이해도는 이미 많이 높아졌다. 이전에 그 막연했던 느낌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정말로 3성 마법의 문턱에 닿았다. 하지만 바로 이 코앞에 있는 문턱이 데릭을 몇 번이고 실패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2성 마법과는 달리 3성 마법의 위력은 엄청나게 증폭되었다. 데릭은 시전에 실패할 때마다 자신도 적지 않은 반동 피해를 입었다. 이제 그는 대부분의 2성 마법을 마스터했지만 3성 마법의 문턱은 평민에게 여전히 너무나도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릭은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조용히 흘러갔다. 데릭이 2성 마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엘베스트의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이거 너무 춥잖아. 오늘 이거지 같은 날씨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젊음이 좋긴 좋구나. 이런 날씨에 켄트 산맥까지 다녀오다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서 몸 좀 녹이고 갈게요. 이런 날씨에 굳이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사람은 아마 너희밖에 없을 거다. 단장은 그렇게 말하며 따뜻한 수건 2개를 건넸다. 두 사람은 즉시 수건을 받아 얼굴에 핏자국을 닦아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살았네. 고생 많았다. 내일은 푹 쉬도록 해. 마침 데릭에게 딱 맞는 위례가 하나 들어왔어. 저한테 맞는 위례요. 간단하면서 보수도 높은 위례지. 다만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 그건 서쪽 거리의 로아르 용병단에서 걷어찬 위례인데 위례를 낸 곳은 벨미르드 백작 가문이야. 마법 대련을 도와줄 평민을 찾고 있더군. 다시 말해서 샌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지. 데릭, 네가 가서 마법 몇 대 맞아주기만 하면 꽤 짭짤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때 데릭은 알지 못했다. 이 위례를 낸 사람이 바로 이셀린의 지인이라는 것을. 엘렌트. 그래서 오늘 내 대련 상대는 누구죠? 오늘의 공격 마법을 연습하기 위해 특별히 평민을 상대로 모집했단다. 뭐라고요? 제가 북쪽에서 엘베스트까지 천리길을 온 게 고작 평민들이나 마법으로 괴롭히려고 온 거란 말인가요? 실전 훈련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평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니 아가씨께서는 마음껏 마법을 시전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위 훈련이라는 게 결국 평민을 두들겨 패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서 귀족인 척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하지만 이번에 모집한 사람은 일성 마법을 쓸 수 있는 평민이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게다. 하지만 전 곧 2성 마법사가 될 몸이라고요. 1성과 2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엘렌트 아가씨,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한다면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훈련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아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엘렌트는 선생님의 인솔하에 이번 대련 상대를 만나게 되었다.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네가 오늘 내 대련 상대인가? 데릭은 그 말을 듣고 몸을 일으켜 허리를 굽혔다. 안녕하십니까? 데릭이라고 합니다. 데릭. 왠지 모르게 엘렌트는 데릭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이제 연무대로 올라가시죠. 데릭의 옷차림을 보며 엘렌트는 그가 마법사 같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법 선생님의 거듭된 재촉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데릭과 함께 연무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건 그렇고 마법 대련의 기본적인 예의는 알고 있나? 어깨너머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뿐입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저항해보세요.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죠. 사실 엘렌트는 마법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충격파를 사용해 데릭을 최대한 빨리 연무대 밖으로 밀어낼 생각이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대한 저항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엘렌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저항해야 엘렌트 아가씨의 마법 훈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데릭의 말을 들은 엘렌트의 마법 스승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반면 연무대 위에 엘렌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날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력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아가씨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순식간에 데릭의 손에서 마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데릭의 두 번째 마법 수업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마법 대련의 상대로서였다. 엘렌트가 보기에 데릭이 어린 나이에 일성의 경지에 도달했다곤 하나 평민으로서 그는 너무 오만했다. 그래서 엘렌트는 이번 대련을 통해 데릭에게 평민과 귀족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깨닫게 해줘야 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일성 마법, 충격파였다. 이것은 대련하는 양측의 실력 차가 클 때 순식간에 승부를 가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마법이었다. 그러나 데릭의 선홍빛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엘렌트 역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충격파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다. 순간적으로 마력을 감지해야만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마력 감지 능력뿐만 아니라 민첩성까지 갖춰야 피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 순간 엘렌트는 잠시 넋을 잃었다. 그녀는 즉시 마음속으로 데릭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했다. 엘렌트 아가씨, 다음 공격을 하셔야죠. 엘렌트는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다. 보아하니 이 녀석 건방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민과 귀족 사이의 하늘과 땅 같은 격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엘렌트가 시전한 두 번째 마법은 얼음 화살이었다. 이제 막 마법을 배운 딜라라와는 달리 그녀가 응축해낸 얼음 화살은 질적으로 훨씬 뛰어났다. 엘렌트의 조종 아래 수십 개의 얼음 화살이 마치 생명을 얻은 듯 허공에서 춤을 추었다. 그녀의 생각은 간단했다. 데릭이 피하려 한다면 물량으로 그가 피할 곳이 없게 만들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엘렌트를 놀라게 한 것은 데릭이 그저 아무렇지 않게 마력 화살 한 발을 쏘았을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펼쳐진 광경은 이 귀족 아가씨조차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들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수십 개의 얼음 화살이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마력 화살 하나에 전부 부러져 버린 것이다. 엘렌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데릭이 쏜 마력 화살은 이미 그녀의 발치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평민 따위가 마력을 이토록 정교하게 다룰 수 있다니. 엘렌트의 스승 또한 간파했다. 데릭의 마법 수준은 평민 중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를 베테랑 용병이라 칭한 것도 허풍은 아니었던 것이다. 두 번이 간단한 합을 통해 엘렌트는 완전히 깨달았다. 눈앞의 데릭이 결코 만만하게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규율파 특유의 주문을 읊조리며 거리를 벌린 엘렌트는 다시 한번 일성 마법을 발동시켰다. 이번에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화염 계열 마법을 사용한 것이다. 데릭 역시 엘렌트가 전술을 바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연무대 전체를 날려버릴 생각이었다. 귀족의 관점에서 볼 때 엘렌트의 상황 대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다. 주문 영창이 끝나는 순간 엘렌트는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올렸다. 이전의 수십 개 얼음 화살과는 달리 이번에 그녀가 응축한 불화살은 좋기 수백 개는 되어 보였다. 이것이 바로 귀족 마법사가 평민 마법사보다 항상 강한 이유다. 그들은 단지 마력량과 화력만으로도 같은 경지의 평민을 손쉽게 압도할 수 있다. 데릭 또한 깨달았다. 이처럼 광범위한 마법은 자신이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데릭은 즉시 마력을 움직여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전력으로 방어했다. 다행히 지금의 데릭은 이미 이성 마법사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한 방에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반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마력을 소모한 엘렌트는 마력이 부족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불화살의 공격이 끝난 후 데릭은 마침내 계속 유지하던 보호막을 거두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미약한 마력의 파동을 감지했다. 알고 보니 엘렌트의 이전 불화살은 그저 눈속임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진짜 공격은 대릭의 시야를 가렸을 때 몰래 응축한 얼음창이었다. 지금 두 사람의 거리로는 대릭은 피할 수도 없었고 다시 보호막을 펼칠 수도 없었다.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앞에 이 엘렌트 아가씨는 이름값을 하는 천재라는 것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릭은 일성 마법, 광생성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엘렌트는 이 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찰나의 순간 터져나온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오직 감각에 의존해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평범한 상대였다면 아마 이때 이미 승부가 갈렸을 것이다. 엘렌트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침착하게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다시 전투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가 마력 감지로 대릭의 공격을 피할 때까지도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엘렌트는 즉시 깨달았다. 대릭이 소리를 차단하는 현혹 계열 마법을 사용했을 거라는 것을. 다행히 이쯤 되니 그녀의 시야도 거의 회복되었다. 공기 중이 미약한 마력 흐름에 의지해 엘렌트는 다시 한번 대릭의 마법 화살을 피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눈앞에 이 소년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엘렌트는 심지어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마력 감지로 대릭의 이전 공격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저 소년이 이 전투에서 봐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한 걸음씩 끌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사실도 엘렌트의 예상과 같았다. 그녀의 시야가 완전히 회복된 후 대릭은 한 번에 2개의 마법 화살을 쏘았다. 이런 공격에 맞서 엘렌트는 즉시 마법 방어를 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더 많은 마력을 모아 반격하려던 바로 그때 대릭이 갑자기 거리를 좁혀왔다. 하지만 이건 사실 엘렌트가 바라던 바였다.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바로 빠른 시전이었기 때문이다. 엘렌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대릭의 손끝에서 마력이 나타나는 순간 먼저 마법을 발동해 이 대련을 끝내겠다고. 그러나 엘렌트를 위화하게 만든 것은 대릭이 마법을 발동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대릭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도 그의 손끝에서는 아주 작은 마력의 파동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그 순간 엘렌트는 완전히 멍해졌다. 설마 내 예상이 틀렸던 건가? 그러나 다음 순간 대릭의 발밑에서 갑자기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분명 일성 마법, 전류의 발현이었다. 하지만 대릭이 마법을 시전한 위치는 손끝이 아닌 발끝이었다. 그래도 엘렌트는 결국 임기응변이 뛰어난 천재였다. 그녀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마력을 방출해 대릭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 괴물 같은 반응 속도가 아니었다면 엘렌트는 아마 이때 이미 졌을 것이다. 심지어 엘렌트의 마법 스승조차 마음속으로 대릭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야성파처럼 보이지만 그의 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만약 규율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더더욱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재미있는 친구로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당신을 좀 얕봤어요. 그때는 당신이 그저 허풍만 떠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엘렌트는 말하며 천천히 대릭의 앞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의 대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엘렌트는 대릭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이렇게 재미있는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소녀의 눈에 장난기가 스쳤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단 한 번 봤을 뿐인데. 그녀는 대릭의 모습을 따라 성공적으로 마법을 시전했다. 하지만 대릭에게 정통적이지 않은 마력 운용법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대릭은 마력을 조종하여 엘렌트가 쏘아낸 번개를 모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비틀었다. 야성파의 마력 운용법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역이용당할 뿐이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엘렌트는 대릭의 움직임을 보고 크게 놀랐다. 상대의 마력을 이용해 반격하는 이런 방식은 그녀 역시 처음 보는 것이었다. 점점 다가오는 대릭의 모습을 보며 엘렌트는 다음 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리라 예감했다. 끝났어. 끝났다고. 대릭과 엘렌트의 대련이 드디어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장외에서 갑작스러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알고 보니 대련 시간 10분이 이미 끝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대련은 무승부로 처리되었다. 종소리를 들은 순간 대릭 또한 공격하려던 마법을 거두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방금 전이 일은 없었다는 듯이 대릭은 담담하게 엘렌트를 향해 예를 갖췄다. 엘렌트 역시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오늘의 대련은 무승부가 아니라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그 이후로 엘렌트의 대릭을 향한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언행에는 기본적인 존중이 뚜렷하게 묻어났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마법사예요. 엘렌트 아가씨야말로 제가 본 적 없는 임기응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귀족 세계에 대해 꽤 잘 아는 것 같군요. 평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의 실력을 보면 필시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노력을 했겠죠. 저는 용병으로서 살아남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해야만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겸손하게 핑계댈 필요는 없어요. 전 노력하는 사람을 꽤 높이 사거든요. 다만 제 뒤에 계신 그 늙은 마법 지도 교사께서는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마법 대련에서는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엘렌트 아가씨의 실력이라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겁니다. 그 어중이떠중이 마법사들은 당연히 제 상대가 안 되죠. 제가 정말로 이기고 싶은 사람은 순간 엘렌트의 머릿속에 다시금 그 익숙한 모습이 떠올랐다. 이셀린 엘레노어 듀프레인. 아무리 맞붙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상대. 그녀를 생각하자 엘렌트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또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했군요. 이만 돌아가시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람을 보내 벨드런의 눈물 용병단 단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엘렌트는 이셀린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냉담해지곤 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벨드런의 눈물 용병단의 대릭, 이 이름을 몇 번 들어본 것 같다는 점이었다. 그때 엘렌트는 지난번 살롱에서 이셀린이 했던 말을 문득 떠올렸다. 그 용병의 이름은 데릭이라고 했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엘렌트는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설마 딜라라에게 일성 마법을 가르쳤다는 그 마법교사가 바로 눈앞에 이 데릭이란 말인가. 이 순간 엘렌트는 더 이상 귀족의 품위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곧장 달려가 데릭의 손을 덥석 잡았다. 데릭도 다소 위아했다. 엘렌트가 왜 이리 다급하게 다가왔을까? 정말 당신인가요? 딜라라에게 마법을 가르쳤다는 그 용병이요. 그렇게 데릭은 엘렌트의 저택에 해질녘까지 머물게 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이셀린 아가씨를 이길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아가씨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듀프레인 가문이 이셀린 아가씨를 말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녀는 아직 이성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보다 먼저 이성으로 승급하고 싶어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다음 마법 대련에서는 그녀를 이겨야만 해요. 승부욕이 정말 대단하시군요. 승부욕이라. 제가 연기를 꽤 잘했나 보네요. 어쩌면 지금은 그저 승부욕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에는 이셀린을 이기기 위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수단까지 썼으니까요. 그 말에 데릭은 침묵했다. 그는 이런 순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질투라는 건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죠. 저도 이셀린을 질투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제가 뒤에서 아무리 그녀를 험담하고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 해도 이셀린은 오히려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줬어요. 엘렌트가 침묵한 후 데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째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는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도 몇 가지 있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듀프레인 가문에 머물렀으니 분명 잘 알고 있겠죠. 이셀린의 실력은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방금 대련을 통해 제 실력도 파악했을 테고요. 그래서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이셀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분명 엘렌트는 줄곧 이셀린의 그늘 속에서 살아왔다. 엘렌트의 말을 듣고 데릭 또한 침묵에 잠겼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가 답을 내놓았다. 이셀린 아가씨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엘렌트 아가씨께서도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엘렌트 아가씨께서 계속 노력하여 실력을 갈고 닦으신다면. 데릭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사람들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지금 데릭 앞에 있는 이 소녀는 결코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다. 엘렌트의 두 눈에는 간절함과 진심이 가득했다. 그렇기에 천박한 용병에게 진심을 드러낸 것이리라.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위례적인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소녀와 잠시 시선을 마주한 후 데릭이 입을 열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결과를 들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뿐이다. 그래서 데릭은 계속해서 눈앞의 소녀를 주시했다. 만약 그녀가 막무가내로 자신에게 화풀이를 한다면 데릭은 이 저택을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만약 그녀가 이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면 데릭은 잠시 이곳에 머물며 그녀를 위로해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소녀의 반응은 그렇다 해도 저는 이기고 싶어요. 엘렌트의 얼굴에는 심지어 한순간의 좌절감조차 보이지 않았다. 데릭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쩌면 그 대답은 그녀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악명 높던 딜라라를 일성 마법사로 키워내지 않았나요? 당신이라면 분명 내가 이셀린 양을 이길 방법이 있을 거야. 아예 시도조차 못할 방법은 아니지. 다만 그 전에 내가 신경 쓰이는 게 두 가지 있어. 그 말을 듣자 엘렌트는 예전 버릇대로의 태도를 다시 되찾았다. 이제야 겨우 제대로 대화가 되겠군. 무슨 일인데? 우선 내가 어떻게 딜라라 아가씨를 가르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데릭은 학원파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범적인 선생님상과도 거리가 멉니다. 차분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마법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데릭은 임무를 수행하는 용병에 더 가깝죠. 두루두루 달래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세세한 지도 방식까지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용병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들 떠들게 두십시오. 명성이 자자한 엘렌트 아가씨가 용병에게 마법을 배운다니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리, 나는 지금 진심이야. 나는 온 제국을 뒤흔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어. 엘베스트의 사교계에서조차 1등을 못한다면 그건 진짜로 너무 한심하잖아. 그러니 그런 자잘한 이유로는 내 진심을 재단하지 말아줘.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소녀가 속마음을 담은 호기로운 포부를 털어놓는 동안 대릭은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일하는 용병은 없습니다. 그 순간 엘렌트는 마치 정지 버튼을 눌린 것처럼 굳어버렸다.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깨닫자마자 소녀의 목덜미까지 붉게 달아올랐다. 아, 그 얘기였군요. 당연히 드려야죠.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그나저나 방이 좀 더운 것 같지 않아요. 대릭은 분명히 느꼈다. 눈앞의 소녀가 진심이라는 이상 자신도 진심으로 응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가장 혹독한 방식을 꺼내들었다. 대릭의 두 번째 마법 교습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엘렌트가 이셀린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였다. 장면은 로제아 살롱으로 전환된다. 이곳은 엘베스트의 귀족 아가씨들이 매번 모임을 여는 장소다. 다음 모임에는 마법 대련이 잡혀있다. 요즘 엘렌트 아가씨의 마법 실력이 눈에 띄게 는다더군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겠어요. 다음 모임에는 꼭 참석해야겠네요. 변방 출신 하급 귀족 아가씨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써 떠받들며 아부를 늘어놓고 있었다. 이셀린 아가씨, 너무 겸손하십니다. 바로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엘렌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렌트는 마음속 깊이 이셀린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그녀를 마주보면 어쩐지 알 수 없는 질투와 씁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사실 저희도 지금 엘렌트 아가씨 이야기 중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저 멀리서도 이셀린 아가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화를 한창 즐기는 두 사람을 보자 두 하급 귀족은 더 따라붙는 건 눈치 없다는 걸 알아챘다. 이셀린 아가씨도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이번 살롱의 마법 대련에서 아가씨는 아직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역시 듀프레인 집안의 꽃이라 불릴만합니다.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엘렌트 아가씨라면 마냥 가볍게 볼 수는 없죠. 사실 새로 마법 선생님을 한 분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자신이 생겼어요. 평민 출신이시긴 하지만 이력이 아주 뛰어나셔서 제가 먼저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엘렌트 아가씨께서 직접 나서 주셨다니 저로서는 영광이죠. 새로운 마법 선생님을 꽤나 신뢰하시는 모양이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믿음이 아니라 이셀린 아가씨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셀린은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마법 선생님의 이름은 이셀린 아가씨가 전에 언급했던 대릭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셀린은 눈에 띄게 놀랐다. 이셀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엘렌트는 그녀가 질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내가 차지했으니 말이다. 축하드려요. 엘렌트 아가씨. 직접 만나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속이 깊고 믿음직한 분이시죠. 좋은 마법 선생님을 구하신 걸 축하드려요. 엘렌트는 예상치 못했다. 이셀린이 환한 얼굴로 자신을 축복해줄 줄이야. 그녀는 상대가 최소한의 아쉬움이라도 내비칠 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셀린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엘렌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이셀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딜라라, 나도 데릭 선생님께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요즘 실력이 너무 더디게 느는 것 같아서 데릭 선생님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꼭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 안 돼요. 언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때의 이셀린은 딜라라가 자신의 스승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때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보니 아무래도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이셀린의 표정을 보고 엘렌트도 신이 나기 시작했다. 잘 생각해봐. 내가 데릭이라는 그 선생을 데려간 게 뭘 의미하는지 너도 잘 알고 아냐? 하지만 엘렌트는 이셀린의 표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지금 이셀린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곧 데릭의 지도를 받게 될 엘렌트였기 때문이다. 엘렌트 아가씨, 데릭 선생님은 사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만 저택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아가씨와 이야기 나눠서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오늘이 첫 수업이라 얼른 돌아가서 준비해야 하거든요. 기대에 가득 찬 엘렌트를 보며 이셀린의 마음속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다. 별일 없겠지. 데릭 선생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방금 나눈 대화를 멀지 않은 곳에서 데릭이 전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엘렌트 아가씨의 질투심이 강한 건 알았지만 대련에서 한번 이기겠다고 길거리 출신 용병에게 기대를 걸 줄은 몰랐군. 한편 화면은 데릭이 있는 주점 벨드런의 눈물로 전환된다.
사정은 이렇게 됐어. 앞으로 한동안은 그쪽 위례에 집중할 생각이야. 벨미르드 백작 가문이라니 점점 판이 커지는 느낌인데 굳이 백작 저택까지 가서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 엘베스트 영지 안에서 잘 해결하기만 하면 되지. 말은 쉽지. 대련에서 이셀린 아가씨를 이겨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만약 엘렌트 아가씨가 이성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상대가 이셀린 아가씨라 해도 대련에서 등급 차이로 찍어 누를 수 있겠지. 됐고, 뜬구름 잡는 소리는 잘 들었어.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뭔데? 아저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단장도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단장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이왕이면 페린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군. 대릭이 말을 마치자 단장은 마음속으로 대략적인 짐작을 할 수 있었다. 자네는 지금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수를 두려는 거겠지. 현실이란 본래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안 그런가요? 대릭 말이 틀리지 않아. 현실은 너무 위험해. 그놈들은 전부 사기꾼이야. 다 한통속이라고. 내 돈을 전부 다 털어갔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얼마 후 대릭은 약속대로 엘렌트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의 첫 수업은 아주 간단했다. 바로 순수한 마법 대련이었다. 기초 단계는 10번 반복하고 그 후에 세밀한 마법을 배우는 거지. 오자마자 대련을 10번이나 하자고요. 어차피 연습 대련이니 예의는 차릴 필요 없겠지. 우선 기본적인 실전 능력부터 확인해보죠. 과연 용병 출신답군. 말하는 게 아주 간단명료하네. 하지만 저도 그 케케묵은 역사를 배우러 당신을 부른 건 아니니까요. 엘렌트 아가씨,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번이 대련이 끝난 후 연무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수업 내내 이론만 설명하던 기존의 마법사들과는 달리 대릭의 마법 수업은 거의 전부 마법 사용과 전투로 이루어졌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고 그 후에 기초 마법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만 쉰다고요. 하지만 전 이미 마력이 바닥났는데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쥐어짜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평범한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얼음창 10개를 더 만들어내십시오. 이것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체 어쩔 셈입니까? 마지막 5발 남았습니다. 다음은 마력 화살 100발입니다. 제 마력은 이미 완전히 고갈됐어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한 발 더 만들어내세요. 이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엘렌트는 이미 귀족의 품위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연무대에 드러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포기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엘렌트는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일으켰다. 고작 이 정도라고요. 몇 번이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약속하게 만들길래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했는데 결국 몸 좀 고생시키는 것뿐이었네요. 당신은 모를 겁니다. 엘베스트 사교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대체 무슨 짓까지 해왔는지 이런 사소한 일은 축에도 못 깁니다. 그런 거였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오늘은 사교 모임에 다녀와서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내일부터는 전력을 다할 테니 그러니 내일은 강도를 좀 더 높여야겠군요. 어차피 이 정도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내일 말입니까? 엘렌트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렌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제 뜻을 오해하신 것 같군요. 제가 방금 한 말은 이제 저녁 식사를 하셔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농담을 다 하시고 의외로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저는 위례를 두고 농담하지 않습니다.